네, 안녕하세요. 법률연구소 최준영입니다. 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됐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야기됐던 탄소 배출량 저감 그리고 이제 넷제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필요성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에 이제 아리백 산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AI 데이터 센터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력 그리고 송전망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상황도 한번 살펴보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점들을 유념하셔야 되는지 등등과 관련돼서 법무법인 율촌의 기원진 변호사님 모셔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저는 잘 알지만,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율촌의 김원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율촌의 환경에너지팀에서 전통에너지원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원자력에너지 프로젝트나 환경에너지와 관련된 법제도와 정책, 그리고 ESG에 대한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담당하시는 분야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변호사분들이 이제 담당하시는 업무하고는 약간 다른,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상당히 좀 있어야 되고 좀 독특한 이제 분야일 것 같은데, 이런 분야를 다루시게 된 개인적인 인연이나 계기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재생에너지 분야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이제 검찰에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후에 그 다음에 유학을 한번 다녀온 다음에 이제 국내 에너지 기업에서 인하우스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에 유럽에서 태양광 사업 개발팀장을 맡아서 현장을 직접 이끌어 본 경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 계약, 금융, 그리고 사업 운영은 한 흐름으로 경험하면서 법률 문제뿐 아니라 사업 전반을 보는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율촌에 합류해서 다양한 에너지 관련 자문을 하면서 업계 현장과 법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모두 다 수행해 보셨다라고 이제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관심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해상풍력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한번 좀 풀어보죠. 예, 알겠습니다. 올해 2월에 해상풍력 보급 촉진과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자들이 겪던 인허가 지연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선정한 예비지구와 발전지구에서 체계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니까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고정식 해상풍력 공공주도 프로젝트가 약 700메가와트가량 낙찰이 됐고, 전남 지역에서는 민간주도 해상풍력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송전망, 즉 전력망이 부족한 문제하고 또 해상풍력에 필요한 공급망이 아직 완전하게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해상풍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꼭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적 불확실성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좀 있다 정도로 일단 해상풍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인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서남해안 지역에 좀 몰려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최근 이슈들을 보니까 이제 주로 서남해안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역시 비슷한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태양광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예, 요즘 태양광은 예전처럼 서남 지역 같은 대규모 지상형 위주에서 점점 수요지 가까이로 지붕형이나 분상형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를 결합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남권이나 전북권에서는 전력망이 꽉 차고 접속 대기가 길어져서 착공이나 상업 운전까지 이루어지기가 지연되는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4년부터는 제주에만 적용되던 출력 제어 조치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발전 사업자들의 수익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정부도 출력 제어를 위반할 경우에 과징금이나 발전 사업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준비하시는 기업들은 전력망 상황, 출력 제어 가능성, 정책의 변화까지 꼼꼼히 살피면서 자금 운용과 사업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정부도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개선, 전력망 보강, ESS 확대 등의 제도적이고 인프라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시는지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태양광 사업도 다른 에너지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술뿐 아니라 정책, 제도, 인프라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관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해상 풍력보다는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데 이제 출력 제어라는 것이 이제 의무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해상풍력 그리고 태양광에 이어서 사실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제 필요한 곳까지 이제 보내는 것도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산단에서 필요한 전력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이제 재생에너지로 아리백 산단 그리고 이것을 이제 뭐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등등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아리백 산단 되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과연 현실적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아리백 산단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모여있는 산업단지 전체를 100% 재생에너지로만 운영해보고자 하는 구상입니다. 우선 듣기에는 매우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림이 떠오르지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습니다. 먼저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아리백을 실천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이미 공급망에서 친환경적인 그런 요소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리백은 이제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아직 전체 전력의 10% 내외에 불과하고 전력망 수용 능력도 충분히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태양광, 풍력 같은 자원의 간헐성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바로 100%를 달성한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고 부족한 부분은 에너지 저장 장치나 전력 구매 계약 같은 제도적인 측면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식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아리백 산단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한데 하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참여하려는 동기가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제도적 지원과 함께 법제도를 보완하고 개통을 확충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아리백 산단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리백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대로 이제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이제 그러한 조항으로 이제 점점 간주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아리백 산단 이런 걸 통해서 좀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만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이것이 구체적인 정책, 실행 뭐 방법 여러 가지가 좀 뒤따라야 될 것 같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제 전력망과 관련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뭐 태양광을 깔던 아니면은 뭐 풍력 터빈을 놓던 뭐든 가능한데 이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사용처까지 가기 위한 전력망이 과연 제대로 충족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민간 발전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예,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전력망 문제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 등 그 수요가 많은 곳까지 안정적으로 전달되기 위한 송전 인프라가 부족한 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새로 짓거나 확장하는 에너지 설비가 재생에너지 설비가 약 34기가와트 규모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전력망 접속을 기다리면서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민간 발전소들은 한국전력공사 같은 송전망 운영자와 전력망 연결이 늦어지거나 출력 제한을 당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강원, 경북 같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큰 규모의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가 들어서도 수요지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력망 확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발전 사업자들과 전력거래소나 한전 간의 법적 분쟁도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서도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인허가나 전력망 접속 대기 문제, 송전망 건설과 관련한 주민 협의, 그리고 법적 분쟁 대응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전력망의 부족 문제는 민간 투자의 위축과 수익성 하락으로 연결이 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 전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송전망 확충 정책과 함께 분산형 에너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몇 년 전부터 사실 이제 송전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고,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다리면, 이 문제가 곧 해결되겠지라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상 발전 사업소는 이제 다 지었는데, 송전망이 접속이 안 돼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종종 있는데, 참 이 이슈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많이 걱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따져보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또 여러 가지로 견해가 엇갈리는 이제 원자력 관련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2030년까지 뭐 SMR 같은 것을 이제 실용화하겠다라는 이제 목표 제시도 있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엇갈린 이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 정책 방향 그리고 이제 시장 환경 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국내 원자력 에너지 사업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정부가 원자력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 원전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새 원전의 건설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정도 수준으로는 지키겠다는 정책 방향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전의 수명 연장이나 기술 안전성 개선 같은 대책도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SMR에 대한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서 설치와 운영이 훨씬 간편하고 지역 단위 전력 공급이나 산업단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SMR 실증 사업과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2030년대의 상용화를 목표로 여러 제도 개선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기후변화와 에너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쓸 수 있으면서도 탄소 배출이 적은 원자력이 왜 다시 주목받는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에너지 사업은 기존 대형 원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는 한편 SMR 등 미래 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정책적으로도 균형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변화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탄소 배출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에너지 전환에서 한 축을 담당할 것은 분명한데 이제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의구심 등등과 관련돼서 수용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좀 많아서 이거 역시도 이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죠. 어쨌든 이제 많은 전력이 필요한 시대가 점점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AI 그리고 이제 AI 클라우드와 같은 이제 디지털 전력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뭐 개별 기업들의 주가가 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다시 높아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든 이제 이런 디지털 전력 수요 급증이 이제 전반적인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AI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국내 전력망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소비가 지금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재생에너지 확대, 송전망의 현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일부 지역의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어서 SMR과 같은 새로운 기술 도입과 그다음에 전력 수요 분산 전략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계는 전력 비용과 공급 안정성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책 변화에도 민첩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력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적절한 에너지 믹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에 사실 이제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인 산업,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어떤 사업자가 높은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예측 가능한 그러한 이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상황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은 기회도 많고 나쁘게 말하면 리스크도 더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자체뿐만 아니고 뭐 기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최근에 정부가 이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되어 있는 방침을 확정을 하고 지금 이제 뭐 법률화 작업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이제 에너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게 사실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한번 변호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에너지와 기후 정책을 한 곳에 모아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처 간의 정책 조율이 훨씬 수월해지고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효율화, 저탄소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 이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하겠다는 그런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후에너지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돼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권한이 명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 체계와 거버넌스가 확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자자와 산업계가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책 결정과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정책이 잘 실현되도록 유연하고 실질적인 집행력도 꼭 갖추어야만 이러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기후에너지부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나라의 기후나 에너지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정적인 산업 분야로 여겨졌던 이제 에너지 분야가 뭐 다양한 재생에너지, 원자력, 그리고 뭐 가스 등등 모두가 지금 변화하고 있고요. 뭐 수요도 이제 폭증을 하고 있고 송전망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체계도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좋게 보면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제 큰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너지 산업이라는 게 대규모 투자 그리고 이제 회수 기간은 되게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예상이 틀리면 이제 엄청난 이제 손실을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많은 기업들에 대한 뭐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을 해오셨는데, 재생에너지나 또는 에너지 관련 투자를 이제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해라라고 이제 당부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에너지 분야 투자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대규모 투자와 긴 회수 기간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분야입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사업에서는 인허가나 송전망 접속, 환경 영향 평가 등 사업 초기서부터 변수들이 많아서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추가로 원자재나 장비 가격의 변동, 글로벌 공급망 이슈, 정책 변화와 같은 외부 요인도 사업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사업 입지나 인허가 절차, 시장이나 정책 환경을 꼼꼼히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사전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에너지 분야나 지역의 분산 투자도 진행하고 프로젝트별로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인센티브나 시장 제도 변화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안정적인 금융 조달과 리스크 분산 전략을 준비해야 예측과 다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성공적인 에너지 투자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수익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장 변화와 정책 리스크, 그리고 사업 실행의 현실적인 제약까지 폭넓게 고려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김원진 변호사님께서 에너지 분야 관련된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세부적인 이슈들 그리고 정책의 변화 등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는 투자 범위도 크고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회수 기간도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사항보다는 예측이 어려운 이제 그런 측면이 많다라는 점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네, 뭐 김원진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법무부 율촌에는 이제 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그리고 이제 정책 대응, 분쟁 그리고 이제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깊이 있는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리스크 뭐 관리라든지 사업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파트너로서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너지와 관련된 준비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사항으로 여러분들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김원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